선생님 오늘은요 경매 건수가요 10년 만에 10만 건을 넘었다, 최대치를 찍었다, 이런 기사들이 많더라고요. 버티다 경매 나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영끌 해가지고 집을 샀을 때 하락시장이 오면 못 버틴다. 근데 이럴 때 과감하게 선택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은요 10년 만에 최대치다, 10만 건 돌파, 이런 문구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들어보셨다고요? 경매 건수가요 10년 만에 10만 건을 넘었다, 최대치를 찍었다, 이런 기사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좀 자세히 보니까 이 2020년, 21년에 영끌, 소위 영끌했던 2030 세대들이 물건들을 좀 내던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소장님도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년 이래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사실 이제 기준점이 그러니까 2014년부터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거에서 예상할 수 있는 게 2013년은 더 많았구나. 그러니까 2013년엔 더 왜 많았냐 보면 바닥이잖아요. 이때 버티다 경매 나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거는 좀 빠른 추세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락을 이제 시작한 거잖아요. 사실은 하락을 이제 시작했는데 경매가 막 쏟아져 나온다. 그러면은 이거는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빠른 추세, 그리고 양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추세가 이제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부동산은 제가 옛날에 뭘로 표현했냐면 항공모함을 표현했잖아요. 이게 이제 제가 원래 쓰던 말은 아니고 이제 어떤 다른 분이 이제 쓰시던 표현인데 제가 좀 적절한 멘트다 해서 이제 갖다가 쓰고 있는데, 그만큼 부동산 시장은 급변하지 않아요. 급변하지 않고 어떤 장기적 추세를 따르는 경향이 많은데, 그러니까 경매 많이 나왔다고 해서 다음에 변해서 이제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여기서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또 궁금한 게, 이게 좀 빠르다고 하셨잖아요. 바닥에서 나올 법한 이런 수치가 나왔다는 건 그 요인을 좀 뭐로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한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 요인으로 잡을 수 있는데, 2020년과 21년에 영끌했던 2030이 이제 주된 키워드로 나오거든요. 여기에 이미 두 가지 이유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2020년과 21년이에요. 이때가 우리는 이제 좀 기억에서 가물가물해지긴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가장 고점이에요. 그렇다면 뭐냐면 가장 비쌀 때 샀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2030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시장에서 새롭게 나타난 트렌드가 2030이거든요. 원래 부동산 시장에서 2030은 주역이 아니에요. 거의 관심 자체가 없는 세대예요. 왜냐하면 사실 2030이라면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하는 그런 세대란 말이에요. 목돈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부동산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있는 자금적 여력이 좀 떨어지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전 사이클에 있어서는 그냥 열심히 일만 하고, 부동산이나 이런 거는 부모님들이 알아서 하는 그런 자산으로 여겨왔던 시장인데, 갑자기 지금 이번 사이클에서 2030이 매수의 주체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떠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한계가 있는 게, 아무리 2030들이 이제 돈을 좀 벌고 부모님한테 증여를 받고 해도 4050에 비해서는, 그리고 오히려 노인층에 비해서는 자금력이 딸릴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영끌을 했다는 얘기예요. 비쌀 때 샀는데 2030이 샀다. 그러면 이거는 거의 다 영끌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요인은 비쌀 때 샀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30. 그러니까 자금력 규모가 작은, 그러니까 그만큼 대출이 많은 사람들이 샀다. 세 번째 요인은 뭘까요? 세 번째가 이제 금리의 인상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고금리라고 하면은 좀 다른 부분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원래 21년도에 4% 5%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4% 5%야. 그러면 이거는 고금리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살 때와 지금의 금리 변화는 크게 없어요. 예를 들자면 이럴 때는 충격이 좀 작을 수 있어요. 그런데
2020년, 21년도의 금리는 2%대, 조금 많다 싶으면 3%대. 그리고 2030, 여기서 또 주의할 부분은 뭐냐면 2030 살 때는 또 정부가 혜택을 많이 줘요. 그래서 뭐 1%대, 뭐 2%대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22년, 23년으로 갔을 때 갑자기 고금리로 변하는. 그러니까 내가 연끌을 하지만 이 정도 이자는 내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어 라고 계획을 세우면서 좀 무리해서 샀지만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매수를 하고 버티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서 원리금 상환액이 거의 2배 이상 늘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생활에 압박을 주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금리 인상이 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2023년에 10년 이래 제일 많은 수치가 나왔다 하는데 이 임팩트를 보면요. 네. 금리가 2022년에 거의 한 2배 가까이 이렇게 뛰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더 강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럼 심리적으로 좀 압박이 더 크게 왔을 것 같은데 23년에 더 많이 나왔다는 거죠, 경제권이. 네. 이건 어떤 연유인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궁금해하시는 내용은 제가 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이제 경매 관련해서 나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집을 샀던 사람이 바로 상황이 바뀐다라고 해서 이자를 안 갚아버리냐 아니면 이걸 집을 팔아버리냐 이런 행위를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2020년, 21년에 집을 샀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 때문에 집을 샀냐? 집이 더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기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22년도에 이제 고금리로 인해서 급락을 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언론이나 뭐 전문가들이 22년도에 하락한 거는 금리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금리가 그때 올라가는 과정이 보면 자이언트 스텝이 3번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2022년도에 23년, 24년을 예상할 때 이제 금리 인상은 없다. 오히려 금리가 인하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당사자 입장에서 볼 때는 집값이 올라갈 상황인데 갑자기 고금리 상황이 벌어져서 지금 집값이 하락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럴 때는 내가 만약에 싸게 던지면 나중에 집값 올라갈 때 나는 더 상실감이 생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아마 첫 번째는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아직 사그라들지 않은 시점. 네. 그리고 일시적인 고금리 때문에 하락했다라고 여기는 거. 그러면은 그 다음에 금리 인하나 아니면 금리가 올라가지 않는 상황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집값은 또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여겼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22년도에 던질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거예요. 근데 보면요, 또 네. 시장, 부동산 시장을 보면 2023년은 많은 사람들이 대세 상승이다라고 할 정도로 네. 눈에 띄게 이 가격이 올랐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제 그때 집을 팔아서 이 상황에서 좀 탈출을 하고자 하는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그걸 하지 않았다는 게 좀 의문이 들어요, 저는. 사실 그거는 지금 지나고 나니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사실 2030이 우리나라 부동산 사이클을 제대로 알 가능성은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등장이라고 확신을 했으면 말씀하신 대로 이때 팔 것을 고려하고 매물로 내놨을 가능성이 크겠죠. 근데 상승장이라고 여겼으면 오히려 이때 물건을 내놓는 사람이 바보인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지금 23년이 반등장이었던 건데 반등장이라고 인식한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 그러니까 오를 걸 기대하고 샀잖아요. 그런데 올라가고 있어. 그럼 이때 팔면은 결국에는 23년에 올랐다라고 하지만 20년, 21년에 산 가격보다는 아래에 있거든요. 손해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때 팔 수 있는 그런 결심을 하는 2030 세대가 저는 거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진짜 딱 포커스가 2030 세대이다 보니까 이게 경험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아서 이렇게 좀 결단을 내려야 할 때 하지 못하는 게 있지 않나 싶기도 해요. 사실 이거는 경험의 문제가 아니고요. 시장에 확신이 있느냐의 문제인데 경험이 있는 사람도 이 반등장에 만약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네. 얼마나 많이 팔았을까 생각보다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보면 23년의 거래량이 22년에 비해서 늘어나긴 했지만 예전 반등장에 비하면 반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작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파는 사람이 적거나 사는 사람이 적었다는 얘기예요. 네. 결국에는 파는 사람들이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얘기도 되는 거거든요. 네. 그만큼 경험이 많았던 사람들도 이 역대급의 상승장을 겪은 이후에 이거는 반등장이 아니고 상승장이다. 거의 저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23년은 상승장이다라고 또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반등장이라고 경험을 한 사람도 반등장이라고 여기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었어요. 이런 뉴스 기사나 이런 걸 보면요, 2030 세대들 고금리 때문에 이렇게 힘든 상황을 겪고 있다. 네. 좀 도와줘야 되지 않냐, 중금리로 가야 되지 않냐. 뭐 그 전문가들도 좀 도와줘야 된다는 입장의 의견들을 좀 내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건 또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굉장히 좀 위험한 시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아니고 1주택 실거주는 괜찮다. 근데 지금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나라에 실거주는 일도 없다. 실거주 목적으로만 사는 사람은 지금 한 명도 없어요. 다 뭐냐? 올라갈 걸 기대하고 투자성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자꾸 실거주는 괜찮다. 이렇게 하면서 실거주를 도와줘야 된다. 지금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실거주를 도와주려고 했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실거주 하는 거를 뭔가 방해하는 요인, 아니 어렵게 만드는 요인, 이런 게 생기면 이런 건 좀 정부가 도와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가면 지금 가뜩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투기 심리로 지금 가득 차 있는데 하락장을 겪어보고 하락장 때의 위험을 느껴보고 이래야 이제 다음 장 때나 이렇게 조심하고 하는데 조심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조심성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위험한 상황이 오면 정부가 도와주네. 그러면 조심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지르면 되는 거지. 저는 일단은 그 사회적으로 지금 현실을 좀 자각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실거주는 일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현실적이거든요. 근데 아직도 많은 전문가들이나 정부는 한 채 실거주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갖추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프레임의 문제가 뭐냐면 실거주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거나 기회가 없거나 이런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공평한 기회. 그러면서 지금 청년들은 일종의 부동산 시장에서는 굉장히 사회적 약자잖아요. 왜냐하면 자산이 없는 사람이니까. 자산이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돈 많이 빌려. 대신에 내가 돈을 이자를 좀 적게 내주게 할게. 이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실제로 지금 실거주라고 표현을 하지만 투자용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연끌해가지고 집을 샀을 때 하락시장이 오면 못 버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부가 도와준다라고 해가지고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는 프레임. 그러니까 제가 가장 싫어하는 멘트이자 주의해야 될 멘트가 뭐냐면 선한 의도가 좋은 결과를 나타낸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거정책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는 부분은 거주만 해결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걸 자꾸 왜 매매로 도와주려고 하냐. 시장의 분위기는 한 사람이 매매로만 가져가서 정착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의식 구조를 바꾸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이건 아무리 개봉을 해도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현실을 자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신중하고 현실 파악이 제일 중요한데 네. 자꾸 당위론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소장님이 이게 10년 만에 최대치다 얘기를 하시면서 이게 끝이 아닐 것이다 라는 네.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20년, 21년에 연끌했던 2030 세대들이 많은데 문제는 그걸로 끝이었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22년, 23년에도 주 매수 주체가 누구냐면 2030이에요. 그렇다라고 해서 이 아파트 가격들이 2030 세대들이 충분히 감당할 만한 그 금액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예를 들어서 자기 자산이 1억이라면 이때 연끌해서 살 수 있는 2020년, 21년에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었다. 그런데 이게 가격이 떨어졌어요. 만약에 서울의 좀 외곽이었다.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가격이 떨어진 외곽 지역에 이거를 여유 자금을 가지고 샀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이 사람이 똑같은 자금이 있어도 떨어진 외곽의 아파트를 사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상급지의 비싼 가격.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때 산 사람들의 가격대는 동일하다는 얘기죠. 그럼 소장님 말씀을 들으면 앞으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다. 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거는 굉장히 사실은 현실적이면서 암울한 멘트가 될 수 있잖아요. 지금 경매로 나오는 건수가 10만 건이 사실 작은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안에 진짜 당사자들은 경매로 나온 사람이 10만 건이라는 얘기는 지금 신용 불량으로 지금 치닫고 지금 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10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만 명이 아니고 이게 가구잖아요. 그에 딸린 식구들. 그러면 지금 20만 명, 30만 명이 나락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실거주를 자꾸 강조하지 말고 투자용일 때는 집값이 안 올라갈 것 같으면 안 사야 돼요. 집값이 안 올라갈 것 같으면 안 사야지. 왜 자꾸 사라고 그래? 지금 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도 힘들게 이 상황을 버티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버티는 게 나을 건지 네. 팔 수 있다면 파는 게 나을 건지 좀 힘들게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사실 지금 제가 선택하기 가장 어려운 상황이 뭐냐면 지금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고 지금 당사자들이. 왜냐하면 지금 보면 이제 거래가 급감을 또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뭐냐면 수요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때 사실 내가 호가에라도 팔 수 있으면 그래도 팔아보면 괜찮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내놔보면 알아요. 호가에 내놓잖아요. 네. 입질조차 안 와요. 그러니까 지금 매수 대기자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바라보는 가격대는 굉장히 낮아요. 근데 이럴 때 과감하게 선택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판단을 해야 돼요. 본인이 앞으로의 2년, 3년, 4년 동안 자, 여기서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하락할 가능성이 훨씬 커요. 그걸 전제하고 최소한의 나한테 가장 좋은 상황은 그냥 하락하지 않고 유지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조차 내가 연끌을 했을 때 이 나가는 원리금 상환액을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던져야 돼요. 스스로 좀 냉정하게 판단해보고 과감하게 결정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매로 나갈 수 있는 상황 같다라고 판단되는 사람들 본인이 알아요. 근데 거기서 자꾸 뒤에 희망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지금 싸게 팔면 그나마 건질 수 있는 거를 경매로 넘기면 건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냉정한 판단은 할 필요는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2014년 이후 최대치인 경매 10만 건이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지금도 힘든 시기를 보내실 여러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소장님의 말씀이 좀 힘이 되고 좀 어려운 결정을 하는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저희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를 사랑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도움이 되는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